지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인재 양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요.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인재를 또 융합적인 인재를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앞에, 많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런 인재,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어떠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러한 포럼을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프린팅 기술이 개발되고 이제 발명된 이후에 정말 놀랍게도 약 5, 60년 동안 2천만 권의 책이 3만 5천 개의 타픽에 대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보급이 되고 사람들과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되면서 계몽주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종교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혁명 그리고 이렇게 시민혁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도 중요시 여기는 민주주의의 사상까지 그 근간이 된 것이 바로 이 프린팅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프린팅 기술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처음 만들어졌죠. 직지심경입니다. 1377년. 그래서 구텐베르그의 프린팅 프레스보다 한 100여 년 먼저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 프린팅 프레스로 금속 활자로 만든 책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이 프린팅, 그러니까 금속 활자의 방식이라는 프린팅 기술이 약 500년 동안 사용되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1970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문을 찍어내거나 책을 만드는 방식이 다 이 금속 활자, 구텐베르그나 우리나라 직지신기에서 만드는 그 방식으로 500년 동안 변함없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970년도까지 책을 만들고 신문을 만들었던 방식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주조 활자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다 금속 활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든 활자를 문선, 그래서 활자를 뽑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분께서는 굉장히 천천히 뽑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매일매일 그 수십 페이지의 신문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뽑는 분이 막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수많은 활자들을 이제 만들어서 뽑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식자, 활자를 심어서 판을 짜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판된 것을 인쇄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식으로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재본을 해서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약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사실 걸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프린팅 기술 역시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 그러니까 책을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만 사실 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프린팅된 문서화된 방식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린팅 기술의 큰 혁신적인 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이게 이제 HP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표했던 띵크젯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만들었고요. 이 잉크젯 프린터가 얼마나 큰 그 사건이냐면은 그렇게 컸던 프린팅 머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찍어낼 수 있었던 그런 액티비티를 바로 집 안에서 내 테이블 위에서 누구나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여서 문서화된 종이 위의 정보로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그만큼 작고 값싸게 보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프린팅 기술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옵니다.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반도체도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제 매 2년마다 그 안에 칩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로 늘어간다는 무어의 법칙처럼 잉크젯 기술도 1초에 만들어낼 수 있는 피코리터급의 작은 방울들의 수가 1984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약 초당 10,000개에서 지금은 초당 한 10억 개까지 방울들이 나오고 그 작은 드랍플릿들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도 찍고 글자도 찍고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프린팅 사업에 지금 한 15년 정도 몸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4세기에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유럽과 같이 큰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던 첫 번째 실패 이후에 21세기에 다시 한번 이 프린팅 기술의 원천 기술 개발에 실패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또 참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프린터가 하는 일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지를 찍으면요, 작은 방울들, RGB, 뭐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작은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방식을 처음 사실 고안해낸 게 19세기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였던 조르주 수라라는 화가가 사실 그 방식을 고안을 해냅니다. 세 가지의 색깔을 점을 찍어서 다양한 색깔의 표현을 해내는 것이죠. 여기 있는 작은 어린이를 한번 보시면요, 예,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이언과 마젠타, 옐로우 세 가지 색깔만 가지고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고, 잉크젯도 이러한 방식으로 프린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잉크젯 프린터링이 쓰이는 곳이 주로 이제 문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의 그런 디자인된 북, 브로셔 이런 데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이제 천에다가 프린팅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프린터가 조그만 가정용 프린터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큰 프린팅 프레스도 개발되어서 많은 곳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린팅 잉크젯 기술이 새롭게 쓰이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15년 전부터 첫 번째는 이런 아주 플렉서블한 기판 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아주 얇은 플라스틱 기판 위에 신문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기술에 사용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포와 아니면은 생체 물질들을 프린팅하여서 인공 장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공 조직들을 만드는 일에 현재 사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렉트로닉스 만드는 건 아마 이 해리포터의 이 뉴스페이퍼, 인터랙티브 뉴스페이퍼라고도 하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이제 프린터가 찍어내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해리포터가 이제 동영상이죠. 움직이는 영상이 보여지는데, 그런 움직이는 디스플레이까지도 프린팅이 사실 지금도 찍어내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저는 정말 이런 뉴스페이퍼가 곧 미래에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프린터가 찍어내고 거기 있는 디스플레이도 프린터가 찍어내서 그런 것들이 인터랙티브한 책이나 뉴스페이퍼들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이제 파나소닉에서 이제 최초로 13년도에 올 프린팅 기술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걸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잉크젯 기술을 사용해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 더하기 1은 2를 할 수 있는 이제 연산기인데요. 프린팅으로 만든 최초의 컴퓨팅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이제 실제 웨어러블 이렇게 플렉서블한 아주 얇은 기판 위에 만든 그 컴퓨터를 현재 개발을 하였고요. 한 1년 뭐 아니면 2년 안에 저희들이 정말 몸에 붙일 수 있는 만큼의 아주 얇은 컴퓨터를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이 디바이스는 정말 얇아서 아마 붙여도 사람이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작고 가벼운 그런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만든 솔라셀인데요. 프린팅 기술로 마찬가지로 굉장히 플렉서블한 에너지 소스도 개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 일렉트로닉스 이외에 이제 바이오에도 이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살아있는 세포를 프린팅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세포들이 모여 있는 스페로이드라는 이제 세포의 어그리게이션도 저희들 프린팅을 해서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프린팅된 것은 세포를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프린팅을 해서 컨트롤해서 이 하나하나를 위로 쌓아서 만들 수 있으면은 인간의 다양한 장기와 조직들도 만들 수 있게 될 날이 아주 멀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세포를 프린팅을 하면 이렇게 이건 다 세포들인데요. 세포에다가 다양한 형광을 붙여서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류 수라가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세포에다가 RGB 형광을 붙여서 저렇게 세 가지의 컬러만 가지고 다양한 뭐 노란색, 보라색 이런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재밌게 저희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조르주 수라가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렸던 에펠 타워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형광을 붙인 세포를 가지고 프린팅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 저희들이 이제 인공 피부를 만드는 연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린팅 방식 또 잉크젯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인공의 피부를 똑같이 모사하는 그런 연구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프린팅 기술이 일렉트로닉스와 그리고 또 새로운 바이오 의료 기술에 접목이 되어서 아주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IT 기술의 발전이 아마 이런 방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포터블 지금 스마트폰이나 예전에 저희가 썼던 삐삐 같은 것들은 포터블 디바이스 시작을 하여서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발전이 되면은 몸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어태처블 일렉트로닉스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향후 이제 바이오 기술들과 잘 접목이 된다면은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그래서 몸 안에 다양한 바이오 시그널들을 읽어내거나 치료를 하거나 진단을 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일렉트로닉스 기술, 뭐 전자회로, 그다음에 새로운 재료, 바이오, 그다음에 기계적인 프린팅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서 저희들은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아마 가장 큰 키워드 3개를 고르라면은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아주 그 커스터마이즈 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다음에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AI가 있는데 이 지금까지 프린팅 기술이 이제 이 3가지 키워드에 가장 그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영역은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그다음에 하이퍼 커넥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붙일 수 있는 그다음에 그만큼 얇은 그 일렉트로닉스를 개발을 해낸다면 정말 이게 사물의 모든 곳곳에 심지어는 이런 플라스틱 물통과 같은 그 패키징에도 저희들이 일렉트로닉스로 다양한 그 정보를 주고받는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맞춤형의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저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건축가고요. 아직도 고민이지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를 묻는다면 저는 아직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떻게 재능이 없는 평범한 아티스트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로봇이 현재 그 인간을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 가치조차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은 로봇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살아남은 경쟁 뒤에도 여러분의 노동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세계적인 싱크탱크들이 여러분한테 대답을 내놨습니다. 머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머신이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를 찾는 방법은 사실 이와 되게 유사합니다. 양분법이죠. 이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 사실은 최근까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총기 규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총기가 있을 때 너무나 위험한 무기이니 규제를 하자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 총기는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니까 사용하자라는 양분법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독거노인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총기를 가르치자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까 총기를 가지고 일종의 세일즈 포인트이긴 하지만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거는 뉴욕에 있는 총기샵인데 아마 읽기가 조금 힘들 건데요. 그 모든 총기에는 역사가 있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는 총기샵인데요. 이 총기는 그 9mm 아주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총기로 어떤 그 2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아주머니께서 항상 휴대하고 계시는 총인데 이 2살짜리 아들이 엄마의 총기를 어떻게 우연히 찾아내서 월마트에서 어머니를 쏘게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총기를 규제하자는 쪽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거의 양분화돼서 총기를 규제하자는 의견과 총기를 풀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거기 있는데 사실은 로봇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사실 이렇습니다. 로봇을 규제하거나 세금을 매기자거나 로봇이 사람이 없는 곳에 쓰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자는 의견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러한 양분법적인 관점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총기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다. 부엌마다 식칼이 있고 도로에는 움직이는 흉기인 자동차가 있지만 그들이 사람을 죽이진 않는다는데, 이 프랑스 철학자는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그 둘 다 문제가 아니고 총기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이거를 gunman hybrid라는 새로운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총기를 가진 2살짜리 아이는 자기를 지킬 수 없지만 이 아이조차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이 휴먼 히스토리의 새로운 종종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총기를 가지지 못하거나 쓸 수 없는 사람과는 굉장히 우월적인 존재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로봇과 인공지능의 얘기를 돌아와서 제가 하는 연구 주제는 다시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사가 물어봅니다. 사람만이 꿈을 꾸는 거야. 개들은 꿈을 꾸지만 로봇은 그렇지 못해. 그냥 기계거든. 생명체의 모방에 불과해. 로봇이 교향곡을 쓸 수 있어? 로봇이 텅 빈 캔버스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로봇이 다시 물어보죠. 넌 할 수 있어? 여기서 형사는 사람이 교향곡을 쓸 수 있고 사람이 명화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지만, 우리가 솔직해지자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이 대답에 노일 겁니다. 사실 평범한 재능을 가진 우리는 굉장히 슬프게도 평생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아마 대가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 연구는 만약에 2살짜리 아이가, 자기도 지킬 수 없는 2살짜리 아이가 총기를 가지면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재능을 가질 수 없는, 재능이 별로 없는 우리가 기계와 협력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대가가 될 수 있거나 어떤 마스터가 되는 가능성이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협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하던 결과들은 제가 로봇하게, 이건 CNC 머신인데요. 이게 원래 CNC 로봇은 드릴을 달아서 제품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건데 제가 연필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그 플라킹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제가 이 새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트레이스를 기록을 해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 그때 연필 다음에 붓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게 해봤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그 개미가 그 땅을 지나갈 때 서로 겹치지 않는 트랙을 만들면서 미세하지만 차이를 두고 따라가는 그 개미들의 움직임을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을 쥐어줘 봤습니다. 그래서 실을 쥐어줘 봤을 때는 이걸로 아름다운,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조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이런 조각품을 만들려면 그 요새 많이 하는 뭐 제3국의 노동자들이 아이들이 실을 일주일 내내 돌려야 되지만 한 1시간 정도 돌리면 이런 제품을, 조각품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건축 쪽의 예를 드리자면, 이것은 여러분 많이 하시는 부산 국제영화제 건물인데,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처음 가진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플랜이 있고 이게 이제 섹션이라고 단면인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거의 3차원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건축가가 없었습니다. 가능은 했지만 너무나 많은 선들이 비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들였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에서 약간 손을 놓았던 면이 있는데, 이 단면과 평면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긴 했지만 이 모델은 스페셜리스트가 만든 거이고 실제 모델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걸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디자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이 사람 대신 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한 며칠을 걸려서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서부터 이 디테일들을 제너레이션 시키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는 헐리우드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사람들을 엑스트라 배우를 쓰는 대신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가상의 휴먼을 만들어서 액팅을 대신하게 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때 제가 그 미디어 파사드를 디자인하고 있었는데요. 그 디테일에 대한 모델이 없어서 제가 만들 수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거를 만들었던 그 안입니다. 근데 솔직히 재미있었던 거는 이때가 아니고요. 이와 동시에 다른 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인터내셔널 컴페티션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냈던 설계 아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U자형의 전시관을 만드는 안이었는데 그 중국 정부에서 이 안을 보고 실제로는 그 싱글 스테이지 컴페티션이라서 한 번에 결정이 나서 위너가 이제 지으면 되는데 모든 접수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명 한 5명 정도의 파이널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도 이제 포함이 됐었고요. 다시 리서브밋을 해라. 근데 저에게 딱 일주일을 줬습니다. 설계 사무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아,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그때 제가 그 부산 프로젝트에서 썼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비슷한 유형의 건물인데 우리는 보통 일주일 동안이면 그냥 업데이트하는 수준, 다른 아마 경쟁 업체들은 업데이트한 수준에서 멈췄던 것 같은데 저희는 새로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실제로 단면에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고 3D가 불가능했었던 거를 저희가 그 똑같은 알고리즘을 돌려서 모든 건축의 유리창, 사람, 구조물에 대한 디테일을 새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건 이미 완성된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를 디자인하는 데는 2, 3일의 디자인 기간과 구조를 봤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데 우리는 단 하루 만에 2, 3회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저희가 이거를 접수시켰을 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경험은 컴퓨터를 쓸 수 있고 그걸 디자인에 쓸 수 있는 사무소는 그거를 쓸 수 없는 사무실에 비해서 엄청난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약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험이 되었고요.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OMA라는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그 디자인 그 클라이언트한테 발표할 때가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새벽 2시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건축가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업데이트된 최종 거에 라이트 스터디를 우리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은 새벽 2시이고 다음 날 아침 9시에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건축가가 저한테 와서 전에 우리 만들었던 거 있었잖아. 그 중에서 한번 쓸 수 있는 건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뒤적여 봤더니 그와 굉장히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해서 쓸 수 있었던 디자인 안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 그 업데이트된 자료에 넣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당시에 저희 팀원이 7명이었는데 7명의 건축가가 매일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일을 한 한 달 동안의 작업이 전에 알고리즘으로 제너레이트한 안 중에 하나였다면 7명의 건축가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제가 반나절 정도만 더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생산적인 7명의 건축가들은 창의적으로 어떤 건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저는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약간 좀 테크니컬한 작품이긴 한데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딥러닝의 기초 알고리즘은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모방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이용해서 건물을 사실은 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건물의 각 공간을 인간이 건물을 이해하듯이 만들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사용해서 건물을 생산하는 약간 프로페셔널한 프로그램을 짜봤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했을 때 건물의 법규나 연 면적률이나 허용된 맥시멈 하이트에 따른 조건별 건물이 생성될 수가 있고 각 건물이 생성됐을 때 그 건물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보스턴의 근처에 있었던 캔들 랩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과 이 오른쪽에 건물이 계산해낸 가치를 비교를 해봤어요. 이쪽에 보시면 약간 짙은 오렌지색의 건물이 이게 연구실 건물인데요. 이 연구실로 적당하다는 공간을 나타내고요. 이 밑에 쪽에 노란색과 가운데 부분은 연구실로 적당하지 않은 공간을 나타냅니다. 이 건축 사무소는 10년 이상의 그 연구실 공간만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 사무소인데 이 건축에서 실제 공간 배치를 보면 벽 쪽으로 연구실 공간을 마련하고 메인 밑과 공간을 비연구 공간으로 마련해서 실제로 Artificial Neural Network로 공간을
제너럴 디자인을 해보면 실제로 10년 이상의 경험과 건축 지식을 가진 건축가와 비슷한 공간 배치를 생성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 사람이 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디자인하는 것의 유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사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인간이 재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경쟁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서의 연구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인간과 기계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다고 했는데 사실 문헌을 찾아보니 이미 1969년도에 니그로 폰테라는 MIT 미디어 랩의 창립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벌써 했었더라고요. 아키텍처럴 머신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아키텍처럴 머신은 건축을 배울 수가 있고 심지어는 건축을 배우는 것조차를 배울 수 있게 된다면 이거를 우리가 아키텍처럴 머신이라 부르고 우리가 이런 기계와 같이 협력을 한다는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기계라는 인텔리전트 시스템과 기계라는 인간과 기계 두 인텔리전트 시스템의 다이얼로그고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which are capable of producing an evolutionary system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이미 예전에 예시를 한 거고 제 연구 주제는 바로 이런 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사실 답이 없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제 연구 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